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연구 프로젝트 발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3주가 남았고요. 모두 이제 발표하는 샤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건 잊어먹지 말라고 상기시켜 드리는 건데요. 이제 최종 보고서는 12월 20일까지고요. 블랙보드 안에 있는 최종 보고서 게시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식이나 분량은 따로 제한이 없지만 보고서 가장 처음 부분에 요약 문단을 작성해서 한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는 거는 필수인 거고요. 그 요약 문단 뒤로의 형식이나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종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이 평가에 참여하게 돼요. 저도 첫 평가에 참여하지만 여러분 또한 평가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는 총 20점 배점이고요. 저가 평가하는 것이 10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이 10점, 이렇게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중간 프로젝트나 중간 보고서는 제가 굉장히 관대한 점수를 드렸어요. 굉장히 관대하게.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최종이기 때문에 좀 심사 기준도 조금 엄격하게 하고 등급 간격도 꽤 둘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드린 지금 이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해서 학우들이 발표를 하면은 제가 순서대로 뭐 임동희 학생, 뭐 누구누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체크하시고 수업 종료 후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오늘 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이고 이거 시간 넘으라고 해놓은 거는 이걸 많이 넘으면 안 되고요. 조금 넘는 거는 제가 저한테 약간의 감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발표 시간 10분으로 해놨고, 공정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발표가 끝나고 하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평가를 완료하는데 약간 걸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분에서 2분 정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11분에서 12분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상 선정 후에 학우들에게 발표 시작 전에 먼저 대상을 밝히고 이 대상에 맞춤형 발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링크 보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제가 이메일로 이거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본인 이름 쓰시면 되고요. 다음 클릭하시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거 보이시죠? 설문조사 라인 보이시는 거죠, 지금? 채팅으로 혹시 아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새로 공유해서 이제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게 나오고요. 처음에 이름 작성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 항목들이 나와요. 첫 번째 발표자가 임동희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 임동희 이렇게 써 있고요.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평가한 근거에 대해 짧게 설명합니다. 본인 발표의 경우이거나 발표를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모든 질문에 대해 본인 혹은 발표하지 않음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항목이 창의성 항목이었죠. 그래서 문제 제기와 해결 방법에 대한 창의성을 평가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보고하는 정도였나요? 아니면 자신만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참신했거나 아니면 분석 방법에 창의성이 들어가 있나요? 자신의 의견이 들어간 분석과 평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척도를 보시면 가운데가 보통이에요. 보통 정도의 창의성, 그냥 그럭저럭이다. 그리고 이쪽이 낮은 창의성, 아주 낮은 창의성, 높은 창의성, 아주 높은 창의성 이렇게 5개의 척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거나 발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다 클릭하세요. 그 학생이.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뭐 X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이제 실현 가능성과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인데요. 해결 방법 혹은 발표자가 분석하여 평가한 가장 최선의 옵션이라고 얘기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정책 같은 경우, 정책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한 해결 방법 혹은 정책 등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가요? 실현하기 어렵다면 발표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이 가능성을 끌어올렸나요? 그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어떤 이 발표자가 실현 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까지 했는지. 왜냐면은 거시적인 것 같은 경우는 실현하기 힘든, 그 자체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발표자들이 그런 노력을 했는지 이것까지 보는 게 이제 이 평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마찬가지로 보통이고요. 높은, 아주 높은, 낮은, 아주 낮은 이렇게 있고 본인 발표하지 않는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거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완성도 부분인데요. 이 지금 발표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지, 이 논지의 허점이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발표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디테일을 잘 쌓아 올렸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보통 정도의 완성도, 그럭저럭한 완성도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낮은 쪽이 있고 높은 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거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요. 전달력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의 전달력,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전달력이 있는지랑,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발표자가 발표를 했을 때 이 발표에서의 전달력 모두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타겟을 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 정하라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발표자들이 정한 대상이라면 그걸 염두에 두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흥미를 느꼈을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은지, 아니면 끌릴 만한 포인트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의 대상이 기업 대상이다. 내가 이 기업에 있는 사람인데 이걸 투자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 설명회를 듣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내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통 똑같은 척도입니다. 전달력 부분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근거 작성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누르면 다른 학생, 그 두 번째 학생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제출 누르시면 제출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학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발표를 시작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이 동희 학생이죠? 첫 번째 네, 발표자가 맞습니다. 동희, 네네, 학생이죠? 네, 그러면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다 잘 보이시나요? 발표하고자 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기업에서 나온 사람이고 이제 듣는 학생분과 교수님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투자할지 말지를 어,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의 얘기를 듣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할 경제학과 임동휘라고 합니다. 우선 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미세먼지가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만약 대지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낮은 상황이 온다면 지표 공기 온도가 상층 공기 온도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류가 아래쪽으로 멈추게 되어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온 역전 현상 중에서도 이중 역전층이라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에서 봄철로 넘어가는 더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더운 공기가 북서풍을 통해서 중국에서부터 유입되게 되는데요.
이때 중국의 미세먼지와 함께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극도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노후 경유 차량을 들 수 있는데요. 노후 경유 차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휘발유차의 130배에 달하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게 됩니다. 경유차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 요인 중에서도 22%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미세먼지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총 3가지의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기 폐차, 두 번째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라는 DPF를 부착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저공해 엔진, LPG로 개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3가지 방법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경유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계 유지 곤란을 겪게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시켰을 경우에는 그것을 2년간 유지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과 종합 검사 그리고 매연 검사를 매번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2006년에 생산된 경유차 차량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었는지와 관리가 잘 되지 않았는지와 상관없이 적용하기 때문에 차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폐차 시에는 165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경유차 차주들이 매년 납세하고 자동차 검사도 매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막심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유차 폐차에 대해서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가지가 있는데요. 적혀 있는 것은 경유차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 한 가지이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유차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경유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심할 뿐 친환경차, 예를 들어 전기차나 그런 것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는 일정 수준의 미세먼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으로 생각한 것이 자동차 운행 제한 어플리케이션을 태그 기계를 통하여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추후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아직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서 미세먼지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솔루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태그 기기의 원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이패스 단말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된 공간을 지나면서 차량 번호가 인식되도록 설정할 것입니다. 옆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톨게이트 안테나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이러한 인식 장치를 주차장 계기판, 예를 들어 아파트 또는 그런 단독주택 같은 주차장의 계기판 장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차량 단말기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 번호를 등록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조할 것입니다. 인식 장치를 통과하는 것으로 그날 차량을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것이고 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 자가용을 사용한 시간에 따라 인센티브,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통해서 차등 지급할 것입니다. 우선 저는 자신이 한 달 동안 차량을 몇 번 탔는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볼 수 있는 앱을 제작하도록 할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는 코인의 개념으로 지급할 것인데 이 코인은 제가 개발한 앱 내에서 현금의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는 앱 내에서 다양한 일상생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티슈 또는 간단한 편의점 쿠폰 등과 같이 일상생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비해 놓을 예정입니다. 인센티브는 차량 이용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것인데요. 인센티브는 한 달 지급 코인을 1,500원으로 정한 뒤에 차량을 이용한 횟수 곱하기 50원만큼 차감하여서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솔루션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고민하였는데요.
저는 강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설정하였는데요. 한 달을 기준으로 20일 이상 자가용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코인에서 자가용 사용일수 곱하기 50만큼 삭감을 하거나 코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미세먼지 자동차 세금이라는 명목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경유차 또는 미세먼지를 배출한 차량이 생계 유지를 위한 보유 차량인 것이 증명된다면 20일을 25일로 연장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의무적 실행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는 가장 승용차가 몰려있는 서울시에서 먼저 시범 운행을 해본 뒤에 이후 전국적으로 적용시킬 예정이고요. 모든 차량에 적용시킬 거냐라는 것에서는 전기 자동차 점검을 통해 나온 미세먼지 배출 정도가 휘발유는 0.72g/km 이상, 경유차는 0.353g/km 이상인 경우에 적용시킬 것입니다. 즉 3등급 이하 차량이 대상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먼지몬지라는 휴대용 미세먼지 앱 측정기를 통해서 설명할 것인데요. 이 앱은 거리를 다니면서 쉽게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아직 미세먼지 농도만 파악하는 단계이기에 전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카카오맵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를 지역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내보내는 미세먼지 농도 역시 전국에 있는 측정소의 개수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발표와 시민들 체감 미세먼지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협업 프로그램 또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즉 먼지몬지라는 앱을 통해 측정한 미세먼지를 전송받아서 AI를 통해 지역별로 평균 농도를 계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에 따라서 평균 농도별로 색깔을 표시할 수 있는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AI를 개발할 것인데요. 이때 당연히 그 지역별로 정부 기관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역시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하여서 기준에 따라 평균 농도별로 색깔을 표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지도를 만들 수 있는 AI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 솔루션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처음 출범했을 때에는 시범 운행 단계이지만 사람들의 참여를 강요하여 미세먼지 배출 차량 운행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개발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현재 추세에 맞추어 주차장 기기에 설치함으로써 시간과 노동력을 감소할 수 있고 사람들이 소정의 상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감소 노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으며 전국의 정부가 설치한 관측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는 참고 문헌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지금 이 임동희 학생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자유롭게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됩니다. 아까 자동차 이용 시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네네.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어, 생각이신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한 달 코인을 1,500원으로 정한 이유가 그 이유인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계 부분에 보시면 이제 폐차 시에 165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65만 원이라는 보조금 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막중한데 이것을 단순히 폐차시키는 거와 거리를 두고 이 165만 원이라는 폐차시킬 때 주는 보조금을 모아서 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포함을 시킨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한 달 지급 코인이 한 번도 안 탄다고 했을 때 1,500원이 지급이 되는데 12개월 동안 1년 동안 1,500원을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18,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165만 원에 비하면 충분히 많은
이 3등급 이하의 차량들에 지급할 수 있는 그 재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혹시 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제 평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학생이 누구죠? 다음 발표자가 누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소현입니다. 네, 소연 학생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희 학생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돼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 전소현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프로젝트의 대상을 소개해드리고 그 후 문제와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분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고안해낸 프로젝트의 비전과 목표, 또 각 전략별 기대 효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을 주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와 해안지역과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환경오염의 특성상 지위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는 정부, 기업 및 민간 등으로 다양하게 가정하였습니다. 문제 제기에 앞서 해양쓰레기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쓰레기란 인간이 제조하고 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모든 고형물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육지의 쓰레기와 다르지 않고 인간의 모든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착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는 육상에서 기인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와 해양에서 기인한 해양기인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상기인 해양쓰레기는 인간 활동의 부산물로 생기는 것으로서 여름철 태풍 등으로 인해 하천과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입니다. 해양기인 쓰레기란 어업활동 중에서 어구나 어망 등이 버려져 생기는 해양쓰레기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의 주요 특징은 플라스틱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인데요. 플라스틱의 비율이 80% 이상일 정도로 플라스틱의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플라스틱은 해양으로 유출 시 침식으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 지구적인 해양 오염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201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0만 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2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5개의 큰 쓰레기 섬이 존재할 정도로 해양 쓰레기의 피해 지구적 현황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생태학적 피해도 심각한데요.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끼어서 이렇게 아파하는 거북이의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1년에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류와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가 먹이 대신 이러한 플라스틱 때문에 이러한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현황을 이제 뒤로 하고 국내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국내 현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것입니다. 현재 해양 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약 15만 톤으로 수거하는 양인 10만 톤에 비해 굉장히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누적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 환경 인프라 가치가 1%에서 5% 하락하는 경우 최대 3천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3면이 바다로
선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또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서 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에 가정을 두고 제안하에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실현 가능하고 단기간 안에 성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해양으로 유입되기 이전과 해양 쓰레기는 해양으로 유입되기 이전과 이후의 쓰레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해양으로 유입되기 이전에 육상에서 차단하여 수거하는 방법을 위주로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든 비전과 목표 그리고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전은 국내 해양 쓰레기의 문제로 인한 해양오염 완화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해양으로의 쓰레기 유출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해양으로의 육지 쓰레기 유입 차단과 또 국민 참여 기반 쓰레기 저감 캠페인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먼저 해양으로의 육지 쓰레기 유입 차단의 첫 번째 솔루션으로서 그레이트 버블 배리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양 쓰레기의 3분의 2 이상은 강과 운하를 통해 배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레이트 버블 배리어를 설치하면 그레이트 버블 배리어로 인해 쓰레기가 한쪽으로 바다로 유출되기 전에 바다로 흘러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레이트 버블 배리어의 원리는 강이나 운하 바닥에 뚫린 관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커튼 같은 장벽을 만들어 쓰레기를 한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그레이트 버블 배리어의 생태학적 문제점에 대해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아이셀 강의 사례를 들어보면 굉장히 효과와 이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사례의 경우 공기 장벽이 흘러가는 쓰레기의 86%를 차단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수중 산수량을 높여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녹조 현상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레이트 버블 배리어는 특별 관리 해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 해역은 환경보전 해역과 특별관리 해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별관리 해역의 경우 해역별 해양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현저하게 환경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자랭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이러한 곳에 그레이트 버블 배리어를 설치하면 생태계 활성화에 좋은 이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분해성 어업 도구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미국 샌디에고 대학의 연구팀과 스타트업 기업이 해조류 성분의 폴리우레탄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친환경적 소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서 생분해성 어업 도구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고안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참여 기반 쓰레기 저감 캠페인의 첫 번째 솔루션으로 거대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안이나 하천을 통해 직접 바다로 유출되는 쓰레기가 많은 시점에서 쓰레기를 버릴 시설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실상입니다. 따라서 거대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수거와 무단투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장려하고 무단투기는 방지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일시적이고 일정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 정책을 만들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활용 플라자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생활용 플라자란 업사이클링에 대한 모든 것을 또 실제적으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이런 문화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참여 기반의 캠페인 시설을 확대해서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플라스틱 재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인데요. 한 사례로 브랜드 플레이 31의 바다를 짜요 키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가공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PP와 PE, 전에 수업에서 보셨던 것처럼 병뚜껑이나 세제통 등으로 만든 리사이클링 제품입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서
많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시로 하나 고안을 해낸 것은 재활용 소재로 만든 화장품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이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저비용 그리고 낮은 기술력으로 제품 제작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필요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만들고 이러한 플라스틱을 몇 개 가져오면 해당 제품과 교환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캠페인의 규모를 확대해서 점점 사람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장소나 휴게소 같은 곳에 설치를 하면 재활용 캠페인 홍보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정리해 드리자면 제가 가장 크게 설정한 비전은 국내 해양 쓰레기 문제로 인한 쓰레기 유출 이전 시점에서의 해양 오염 완화 방안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표와 솔루션으로 해양 오염이 저감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할 학생 있나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네. 그 그레이트 버블 베리어가 네. 그러면 공기방울 발생시켜서 쓰레기가 못 지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해양이나 수생 동물도 지나갈 수 없나요? 그게 선박이나 생태계 안에 있는 그런 해양 동물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학생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다음 발표자가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공장의 필요성 및 신재생 에너지와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이강토입니다. 이 발표의 대상은 정부 기관 중에 농림축산식품부로 저는 사무관의 입장으로서 식물공장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식물공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 그리고 이 체제의 성장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가 꽤 생소할 수 있다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생각해 식물공장과 슬러리컵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재래식 농업과 비교하며 식물공장이 지닌 장점들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식물공장이 가진 단점도 너무나 명확히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고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공장이란 수직층의 구조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새로운 농업 방식입니다. 광원, 온도, 습도, 양분 등의 변인이 모두 통제된 환경에서 식물이 재배되며 이에 따라 항상 일정한 상태의 작물이 수확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흙이 아닌 양액에서 식물을 키우는 수용재배 방식을 주로 채용하며 LED 조명으로 태양빛을 대체합니다. 슬러리컵 프로세스는 미국 애틀랜타의 에너테크라는 사기업의 폐기 공정 기술입니다. 도시 생활수에 열과 압력을 가해 이 퓨리라고 불리는 연료로 바꾸는 기술인데 일반 폐기물 재사용 기술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폐기물까지 처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하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008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장을 지어 이 기술을 사용 중이며 하루 675톤가량의 슬러지를 145톤의 이 퓨얼로 바꾸어 지역 내에서 석탄 대신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공장은 재래식 농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에 미래 농업 기술로 각광받는 것입니다. 식물공장이 가진 첫 번째 장점은 필요로 하는 농경지의 면적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작물 수확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식물공장은 기존 재래식 농업의 24분의 1만큼의 면적만으로 같은 양의 작물을 생산 가능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수치는 식물공장의 생산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식물공장의 모든 면적을 펴놓은 상태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층으로 쌓아 올렸다고 계산했을 때 면적은 보고 계신 그림의 가장 왼쪽 젓갈색의 내부 등사각형 한 칸에 불과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가용 경작지 양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용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식목공장의 큰 특징은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식목공장이 가진 두 번째 장점은 CO2 배출량이 낮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기존 농업과 달리 건물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할 텐데 CO2 배출량이 더 높지 않을까? 네, 개발 초기에는 생각하신 것과 같이 매우 높은 CO2 배출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에너지 재활용을 활용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친환경 식물 공장 그린 버티컬 팜이라 불리는 것은 그래프의 맨 아래 막대에서 보실 수 있듯 다른 식물 생산 기술에 비해 매우 낮은 CO2 배출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 공장이 가진 세 번째 장점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토양 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 농업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살충제와 제초제가 소비됩니다. 농약 사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1950년대 DDT 사용으로 인한 미국의 조류 집단 폐사 현상과 최근 몇 년 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꿀벌의 군집 분기 현상 등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해충과 잡초는 농약에 내성을 가지도록 진화하기 때문에 이는 더 강한 농약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 악순환이 연결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장점과는 조금 엇나가는 소재이지만 살충제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약과 해충의 악순환 때문에 종자 회사에서는 종자와 농약을 같이 판매해 농업인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명했던 다국적 종자 회사인 몬산토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식물 공장의 내부는 극도로 손대는 환경이므로 살충제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충제가 불러일으키는 생태적 사회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물 공장이 가진 네 번째 장점은 농가 인구의 감소에 대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 그래프는 통계청의 자료로 농가 인구가 정말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인데 식물 공장은 농가 인구의 감소로 인한 작물 생산량의 저하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공장에 관한 우려 중에 기존 농업인들과 경쟁 관계를 형성해 농업인들의 일자리를 뺄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식물 공장이 개발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때쯤에는 사실 고령화로 이 문제는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식물 공장은 이러한 장점들을 무색하게 하는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전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심에 위치하고 다양한 설비가 필요한 만큼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고 식물 재배용 LED 조명과 환경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전력이 매우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비로소 식물 공장을 통한 농업 구조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기술을 식물 공장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스러리컵 프로세스입니다. 도시 하수 처리와 식물 공장의 전력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해 이 두 시설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고려한 점이 두 가지. 스러리컵으로 식물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전력이 나오는가, 그리고 두 번째, 태양핵 같은 식물 공장의 부산물을 슬러리컵에 투입하여 이 퓨얼로 전환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의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리컵은 100톤의 생활하수당 18톤의 연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톤의 이 퓨얼은 1메가와트/아워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하수처리장은 총 4곳인데 이곳의 1일 하수처리량을 다 합해서 이 퓨얼로 바꾼다는 가정을 하면 대략 하루에 10억 4,580만 kWh/h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 공장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전력을 소모할까요? 슬라드에 있는 가설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했을 때 LED 사용 전력과 종자 발화에 드는 전력, 환경 유지 비용을 모두 합쳐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 하루에 40만 kWh/h의 전력량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론적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수도권의 생활하수로 2,000대 이상의 식물 공장을 가동할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 등을 감안했을 때에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남습니다. 이 남는 전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의사항,
첫 번째 논의만큼은 중요하지 않지만 태양핵을 활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라일캅의 장점 중 하나는 매우 낮은 고체 함량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태양핵은 90% 이상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스라일캅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체 함량이 높은 유기물과 혼합하여 공정에 투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역삼투합 방식이라는 태양핵을 양분과 물로 분리하는 기술을 이용해 식물 공장이 태양핵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또한 스라일캅 외에도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식물 공장에 적용해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최대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로 쓰이는 기술은 태양광 에너지 기술과 지열 발전인데, 우선 일본의 미쓰비시 공장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전력으로 양액을 순환시키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개발해 놓은 식물 공장은 태양광 에너지로 15%의 전력을 충당하고 지열 히트 펌프 시스템으로 식물 공장 내 냉난방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와 같이 식물 공장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식물 공장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단점조차도 신기술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단점에 의한 해결책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초기 투자에 대한 재정적 문제입니다. 식물 공장을 건설하는 데 드는 초기 투자 비용, 그리고 스라일캅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 스라일캅을 설치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은 마땅한 해결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설치 이후에 드는 금액적 문제는 식물 공장 자체가 지닌 수익성과 스라일캅으로 생산한 전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투자입니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초기 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부만이 할 수 있고 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과의 협력을 통해 스라일캅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 전력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으로 식물공장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물공장은 비싼 건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공과 컵 그림인데,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체제로 넘어간 상태가 된다면 이는 새로운 안정적 체제가 됩니다. 이는 환경학에서 복원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림이지만 사회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 공장 체제로 넘어가는 것은 분명 큰 비용이 들지만 그 이유를 생각했을 때 이는 충분히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므로 이 비용은 감당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강토 학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할 학생 있나요? 네, 저 있는데 그 식물 공장 하나당 몇 톤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숫자를 놓쳐가지고요. 네,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식물 공장 하나당 몇 톤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 톤이 전력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하수 톤이요. 하수 톤으로는 계산 안 했고, 일단 서울시에 있는 하수를 모두 합쳤을 때 식물공장 2,000대 정도를 가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수 전체를 합한 다음에 이를 전력으로 치환하고, 그리고 이 전력으로 식물공장의 전력량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식물공장 한 대당 하수 몇 톤이 나오는지는 역산하면 나오겠지만 제가 직접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해결이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면 다음 학생 준비할게요. 네. 저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석 연료 제로 시대 달성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17학번 양민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은 대체 에너지 시장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우선 빛 에너지를 즉시 받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에너지로 만들어냅니다. 이 특성 덕분에 태양광 발전은 다양한 용도에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선구자들의 인식하에 큰 기술적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왜 태양광 발전이어야 하는지 그 장점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둘째로 태양광 발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예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셋째로 태양광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 단가가 비교되는지에 대해 수치를 예로 들며 설명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광기전 효과는 태양빛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추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캐리어, 즉 전자나 양공을 들뜬 상태로 만들어 전류를 만들게 하는 효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P타입과 N타입이라는 두 개의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실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전자와 양공이 상호작용하고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태양에서 오는 빛을 그대로 받아서 대기나 다른 동식물들을 거치지 않고 즉시 에너지로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이 점이 다른 대체 에너지를 압도하는 태양광 발전의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기조차 없는 극한의 척박한 환경인 우주에서 우리는 가용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생성에 대한 IPCC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석탄은 킬로와트당 820, RNG는 420, 태양광은 48로 대체 에너지 중에서 제법 많이 배출하는 편이고, 해상풍력은 12, 원자력 12, 육상풍력 11순입니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광 발전은 화석 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다른 대체 에너지원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데, 이것은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각 부분에서 또 이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잉고페이퍼 같은 부품들을 만들 때 또 전기를 사용하는 식으로 그 자체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빠르게 기술이 발전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경쟁력 부분에 대한 설명은 5페이지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굉장히 높은 활용도를 가집니다. 단순히 판 형태의 발전 패드를 설치 가능한 곳 어디든 조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육상에 설치하는 형식, 건물 5개에 설치하거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지대를 이용해 수상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에는 차후 경제성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빌딩과 건물의 외벽을 따라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일조량에 따른 경제성만 충분하다면 어디에서든지 활용 가능하다는 유연성이 장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최근 들어 정말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살펴보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 비용을 고려하여 책정한 구입 단가를 살펴보면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에 대해서 2013년에는 158원, 2014년에는 145원, 2015년 102원, 2016년 77원, 그리고 2017년에는 84원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 한해서는 화석 연료에 대비해 상당한 경제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RNG의 112원, 원자력 61원, 석탄 79원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LCOE 균등화 발전 비용의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에너지원이 크게 진척이 없었던 반면에 태양광은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감소율로 큰 기술적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기술적 성취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대량 공급의 영향도 존재하긴 합니다. 우측 그래프에서는 LCOE를 기반으로 하여 태양광 발전의 킬로와트당 달러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0.5달러에서 2달러 초반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현재 이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으니 이 예측값은 2025년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과학 잡지에서 보게 된 태양광 발전 상용화에 대한 소식은 근거리에 와 있습니다. 2010년 메가와트당 250달러 선에서 2011년에 200달러, 2012년 150달러, 2014년 100달러, 그리고 현재는 30, 20대 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들의 파산에 따른 생산 억제 효과로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 상태지만 다시 우측 그래프에서 LCOE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합니다. 2015년 대비 2025년에는 킬로와트당 0.06선으로 절반 가까이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선 RNG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화석 연료를 차례로 완전히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나 풍력 발전이 20달러 후반대의 비용 감소를 이루는 것과 대비됨을 볼 수 있습니다. 부품별로 살펴보자면 특히 모듈, 폴리실리콘 패널에서의 비용 감소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0년 단위 전력당 101.85달러였던 것이 1.35, 0.93, 0.71로 쭉 감소하여 지금 현재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0.29선에서 머물고 있어서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비용 감축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버터, EPC 등은 감소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차후에도 비용 감소는 꾸준히 일어날 예정이며 이와 같은 급진적인 추세에 외신들, 블룸버그 같은 경제 전문 신문들도 이 태양광 산업이 경제 전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발전 단가 감소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생산에 있어서 중국 기업이 10위권 기업 중 9개를 차지할 정도로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데 따라서 치킨 게임을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2위 기업인 OCI가 관련 사업을 크게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체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 2010년 초반에는 중국 최대 태양광 기업인 선택이 파산하며 여러 갈래로 쪼개져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각 부분의 가격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 밑에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련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자그마나마 보탬이 되고자 솔라맵을 만들어 배포하고자 하는 저의 개인 연구 프로젝트를 짜본 바 있습니다. 아직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에 오늘은 완벽하게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표를 명확히 타겟팅하고자 각 단계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실리콘, 잉크페이퍼 등 부품들의 가격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로 각 지역별 일조량을 나타낸 자료가 있기에 그것을 참고하고 각 지역별 보조금에 대한 항목을 도별로 전화를 돌려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현재는 설치 비용에 대한 총조사, 자료 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발전량 총조사를 진행하고 이 모든 것을 합쳐 단위 전력당 발전량을 계산하고 시각화하여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레디 페리티는 20년 내에 일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들의 자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양민규 학생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그 4번의 프로젝트 소개에 단위 전력당 발전량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인가요? 아니요. 단위 전력당인 것 같은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필요하시면 화면 저는 공유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싶어서 그냥 확인 질문 드렸습니다. 단위 전력입니다. 킬로와트.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다음 발표자분 준비하실게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최종 발표, 국내 데이터 센터 입지 탐구를 중점적으로 발표하게 된 박은지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의 목차는 간략한 배경을 설명하고 입지 탐색, 기대 효과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대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통합데이터센터와 같은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코로나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비디오 스트리밍 등의 사용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전력 소비량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가 요구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데이터 센터의 현황을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에는 155개소의 데이터 센터가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이 서울 경기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 설비 용량 소요 전력은 서울의 경우 100메가와트, 경기도의 경우 120.2메가와트, 기타 지역이 26.6메가와트로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전력, 고효율 데이터 센터가 요구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면 어디가 적절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조건을 수자원 근처의 입지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로 열의 이송과 열 제거에 있어 물은 냉각과 열 전달 응용을 위한 최고의 매개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열원을 데이터 센터에 좀 더 가깝게 위치시킬수록 전체적인 냉각 설비의 효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대체 냉각 시스템은 섭취 가능한 물 소비의 감소, 장비를 위한 공간의 감소, 냉각탑 또는 유사 시스템과 관련된 소음이나 잠재적인 생물학적 위험 발생을 제거하는 등의 여러 장점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는 6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높은 토지 매입, 유지 비용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시장 접근성이 좋고 서비스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이전까지 사용자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나 인근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도권에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 2,600만 6,083명으로 2019년 12월 대한민국 총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사용자 수가 많은 곳에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방과 관계없이 입지가 좋은 곳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하천은 오랫동안 발전소나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한 일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천의 수온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상류, 하류, 그리고 행정 경계를 통과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규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모래톱의 위험성, 100년 주기의 하천 흐름 및 기타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지진, 태풍 혹은 기타 재해보다 발생 빈도가 매우 적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호수의 표층수 온도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반면에 심층수는 더 일정한 온도를 가집니다. 수온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어지고 호수의 심층수 온도는 날씨, 태풍과 같은 기타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영향을 하천보다는 덜 받습니다. 따라서 직접 냉각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천에 비해 호수는 물의 흐름, 온도, 홍수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강보다 위험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호수가 하천보다 더욱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 조사에 있어 코넬 대학교가 미국에서 최초로 수행한 호수 심층수를 활용한 냉방 프로젝트를 참고하였는데요. 프로젝트에서 호수를 통한 냉각 시스템은 수심 76m의 호수 바닥에서 3.8도씨에서 5도씨의 온도를 갖는 호수수에 물을 끌어들여 활용하였는데 이 물은 호수가 근처의 열 교환기를 통해 순환한 다음 호수의 깊이별 평균 온도가 비슷한 위치의 깊이로 배출되었습니다. 호수의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 호수의 깊이가 70m 이상은 되어야 냉각 시스템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깊이가 70m 이상이 되는 호수는 4개로 화로호, 충주호, 대청호, 소양호가 있는데 이 호수들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8호호는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하는 인공호수로 높이가 81.5m, 길이가 435m, 총 저수량 10억 1,800만 톤의 콘크리트 중력댐입니다. 두 번째로 충주호는 1985년에 지어진 충주댐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면적이 67.5km², 평균 수심이 97.5m이며 저수량은 27억 5천 톤입니다. 세 번째로 대청호는 1975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81년 6월 완공된 호수로 높이 72m, 길이 495m, 저수 면적은 71.8km²입니다. 네 번째로 소양호는 소양강댐의 축조로 형성된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수로 강원도 충천시, 양구군, 인제군에 두루 걸쳐 있습니다. 유역 면적이 2,703km²이고 총 조수량은 약 29억 톤에 해당합니다. 소양강댐의 수심은 198m로 국내 댐 중 수심이 가장 깊고 1일 방류량은 약 350만 톤에 달합니다. 이 소양호에는 태양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수심 20m 아래 차가운 물이 많은데요. 이 물은 130m와 150m 사이에 있는 방류구를 통해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짓기에 적절한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다가 있는데 바다의 심해 양수는 연중 매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직접 냉각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더운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심해 양수의 온도는 수심 500m에서 15도씨, 1000m에서 5도씨 정도로 매우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이 또한 냉각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바다는 크게 동해, 서해, 남해로 나뉘는데 그중 동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국내 해역별 연평균 수온을 보았을 때 동해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동해 평균 수심이 가장 깊었습니다. 따라서 서해나 남해보다는 동해가 데이터 센터를 짓기에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수온은 계절적인 변화를 보이며 수심에 따라 그 변동 특성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동해 여름철 표층 50m, 100m, 200m 심층에서의 수평 수온 분포를 나타낸 그림에서 표층 수온은 여름철에 24도에서 25도씨로 나타나고 있지만 겨울철에는 9도에서 11도씨로 내려갑니다.
동해 연안역의 200m 심층에서는 2도씨 내외로 일정하며 이는 사시사철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 중부인 울진과 포항 부근의 해안선에서 외까지의 여름철 연직 수온 분포는 왼쪽 그림과 같은데요. 그림으로부터 수심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 연안의 경우 여름철에도 2도씨의 해수가 수심 100에서 125m 지점까지 용승하며 수심 70m에서 5도씨, 수심 50m에서 10도씨의 해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 부근에서 해수열을 취득하기 위해 수심 30에서 50m까지 길이 2에서 3km의 치수관을 설치하면 연중 10도씨 이하의 좋은 해수를 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냉방 시스템을 대량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구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한거리 3km의 수심 50m에서 10도씨 이하, 대한거리 6에서 7km의 수심 100m에서 5도씨 이하의 연안 저층수를 치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냉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핵심 기반 시설로서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 센터 역시 초기에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수리 비용도 많이 들지만 친환경 데이터 센터의 경우 이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을 생각하였을 때 훨씬 비용적으로 이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력을 계속한다면 전력 수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박은지 학생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 바다 예시 주시면서 어디 해안에서는 이런 수치 정도로 치수를 하면 된다? 16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이런 그 수치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조사하신 걸 통해서 계산하신 건가요?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네네. 통해서 생각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나요? 질문은 아니고 네네. 제가 그 설문 구글으로 계속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재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라고 됐는데 그러면 제가 앞에까지 쓴 거는 날아가게 되면 제가 다시 워드로 제출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파일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온다고요? 네, 여기 그 채팅에 사진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채팅에 한번 뭐라고 나오는지. 사진은 따로 안 가네요. 사진이 따로 안 가요? 네, 현재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주소를 확인한 다음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고. 어쩐다. 그러면은 일단 남은 거는 워드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제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최대한 복귀해서 네. 살려볼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평가하시는 거에 지금 오늘 발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안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녹화한 것들은 오늘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평가하는데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녹화 올려드린 거 보고 또 평가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또 있나요? 없으면 다음 학생 준비할게요. 다음 발표자 준비할게요. 네, 잠깐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요.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학과 박병건입니다. 제가 연구한 주제는 거시적 환경정책 의제의 비교 분석, 한국과 미국의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입니다. 제 발표는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보다는 우리 사회의 그린 뉴딜이라는 거대 의제를 직면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발표를 보시는 일반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웃나라인 미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그린 뉴딜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응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대단원은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는 그린 뉴딜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29년에 미국을 시작으로 대공황이 세계 경제를 덮쳤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전례 없던 경제 불황이 미국 사회 전체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공황에 대응해서 금융조정, 사회보장제도의 전폭적 도입, 토목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붕괴를 방지하고자 했고, 이것이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이후부터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사회 전반의 부양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정책 기조를 뉴딜이라고 합니다. 한편 그린 뉴딜은 21세기에 들어서 또 다시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부양을 위한 뉴딜 정책입니다. 돌아온 금융위기와 커지는 빈부격차, 생존 조건의 박탈이라는 경제적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 이후 더 심화되었는데요. 이 상황을 몇십 년 안에 전 세계에 불가역적인 파괴를 입힐 수도 있는 기후위기와 함께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 기조가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부터 녹색당이 보다 영향력 있는 의제 집단으로 성장하고 올해 중순에 정부가 직접 그린 뉴딜을 언급하면서 그린 뉴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버락 오바마 대선 캠프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적극적인 변화가 그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고 2016년 대선에서부터 의제화되기 시작했으며 2020년 사실상 당선될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현재 미국이랑 한국 모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제 중 하나로 촉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린 뉴딜은 저탄소 및 저오염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산업구조 변동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그에 파생되는 무수한 국책 사업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고 이에 발맞춘 사회보장 인프라의 확립을 통해 불평등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6월부터 대한민국 행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천명을 했습니다. 또 7월 14일에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이제 관련 부처들이 같이 합동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린 뉴딜만 살펴보자면 구체적 추진 방향으로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개발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는 재선까지 염두에 두고서 10년간 총 5조 달러를 친환경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4천억 달러가 청정에너지 부문 R&D에 투자가 됩니다. 미국의 기조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의 선두에 미국이 서겠다는 겁니다. 어떤 연대의 선두로 서겠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파리 기후 협약으로의 복귀가 있겠고요. 둘째는 그린 뉴딜을 통해서 경제 개발을 지속시키고 일자리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질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국가의 역량을 투입해서 친환경적 산업으로 어떤 타국보다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조 자체는 지금까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의 큰 자본을 투입해서 진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부랑 똑같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고 또 적어도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에서 60%까지 감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각국 그린 뉴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찝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그린 뉴딜의 구체적 계획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친환경 및 에너지 고효율 공공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그린시티와
상수도 및 하수도 체제의 신축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 확산 부문에서는 대부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전략망으로 교체를 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전기차 및 수소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부문에서는 녹색성도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이를 위한 합동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나 불평등에 대해서는 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바가 아니지만, 한국 정부의 뉴딜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계획들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대한 고려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 지금까지 그것을 생산하는 데에 탄소 배출이 크다는 게 기술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궁극적 목표랑 이 연관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 ICT 기술 기반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수도와 같은 테마들은 약간 추상적인 데다가 환경 의제와 큰 관련이 없기도 합니다. 한국 그린 뉴딜은 투자 자체는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어떤 추상적인 스마트 시티 같은 계획들은 2025년까지 착수되어야 하는데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 설명이 없어서 저는 이러한 계획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환경 의제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탄소 배출 감소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정부의 종합 계획안을 보면 탄소 배출이 목표로는 제시되어 있는데 과정에는 아예 언급이 없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재로서는 한국 그린 뉴딜이 환경 의제에 긍정적인 진보를 가져다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드러난 것으로는 역시 바이든 후보도 경제적 투자를 통해서 산업 전환을 견인하겠다는 목표가 있는데요. 또 탄소 제로 달성 목표도 한국과 공통점을 가지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은 탄소 경감에 있어서 어떤 중간 목표를 설정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 있고, 한국이 정부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이랑 공공시설 확충의 계획을 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그런 것들은 각 주에 맡겨져 있고 연방정부는 보통 녹색 기업들 그리고 연구들의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만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그 탄소 배출에 대한 목표는 있는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고 경제적인 추진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이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보다도 인프라 구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그린 뉴딜도 한국과 같은 이유로 환경의제 목표 달성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그린 뉴딜의 한계를 비판하고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의 대상인 일반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비유는 공공미술작품일 것입니다. 국가 세금을 거금을 들여서 시민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공원 같은 데에 미술작품을 설치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 작품을 보고 아무런 감상이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공공미술 사업이 애초부터 되게 얄팍한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그린 뉴딜도 똑같은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미술의 실패는 자금 낭비로 끝나지만 환경의제의 실패는 우리 삶을 불가역적인 파괴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양국 그린 뉴딜의 추상성 그리고 탄소 배출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공주택 신축, 스마트시티 건설, 상하수도 시설 신축 등의 계획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그린 뉴딜이 한국형 뉴딜이라는 총체적인 계획에 경제적 의도에 다소 가려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목표로 삼은 것은 지난 2018년 IPCC의 기후의제 보고서에서 요구한 것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그린 뉴딜 사업이 기후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전부입니다. 막상 구체적인 그 정책 계획에는 환경 의제와 관련된 의제 집단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고 대부분 토목건축, 부동산, 그 소득 정책 등과 관련된 연구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린 뉴딜이 탄소 배출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방향에서부터 어긋나 있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극복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제한의 전폭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후 의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분야를 동시에 부양하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 뉴딜 자체는 유효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 등의 기타 목표에 탄소 배출이라는 본 목적이 가려지게 되면 온난화 현상은 불가역적
불가역적인 선을 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린 뉴딜에는 이런 상황으로 흐르지 않도록 통제할 가이드라인이 완전 부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 뉴딜의 방향을 온전히 기후위기로부터의 생존만을 목적으로 두고 뒤집어버리거나 그렇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그린 뉴딜 사업을 진행할 때 연구 개발과 건축 사업 때문에 탄소 배출과 오염이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할 수 있는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린 뉴딜의 정상적인 이행을 감시할 학자 집단이나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 제도적 제약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직 그 연구 보고서 마감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문위원회 같은 걸 더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가주도 개발 사업의 불평등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시민자문위원회를 조직하거나 단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는 이 발표를 들으신 시민분들이 시민사회가 그린 뉴딜 의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직접적인 피해, 사업에 대한 불평등 피해만을 따졌던 공익성의 범위를 기후위기 방지까지 넓혀서 그린 뉴딜 사업의 진행과 그 과정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제가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그린 뉴딜의 사회적 압박이나 제도적 제한을 가해서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연구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병건 학생의 뭐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저 질문이 있는데, 네. 네, 그 그린 뉴딜에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빼고서라도 이제 뉴딜이라는 정책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나요? 사실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다루질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본 프로젝트에서 중점이 돼야 되는 게 결국은 탄소 배출이나 탈오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지난 중간 발표 이후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그린 뉴딜이라는 게 포함하고 있는 경제적 의제도 충분히 다룰 만한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뤘을 때 아무래도 자연과 인간 생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예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가한 부분은 그래서 부동산이나 소득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린 뉴딜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원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가 정도는 제가 그 정책 개발 보고서랑 몇몇 정당 집단들의 그 보고서를 비교하면서 판단을 했는데 우선 네, 재정적으로 그것을 부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제가 하나 질문하자면 그 다른 정당들에 대해 그 여러 정당들에 대해서 정책도 살펴보고 각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각 정당에 대해서 그런 정책들을 살펴보셨잖아요. 환경 의제 정책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가장 병건 학생이 생각하기에 가장 그 환경 의제를 잘 살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됐던 거가 있나요? 사실 제가 살펴봤던 정당들이 정의당이랑 미래당이랑 녹색당에서 냈던 최근에 의제 보고서를 살펴봤고 미국 쪽은 사실 기사 위주로만 제가 수집을 했었는데요. 네. 대부분은 이미 제시되어 있는 보통 여권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보완하거나 하는 식으로만 주장이 되어 있어서 네. 어떤 것이 획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랑 수소차인데 이제 보통 여권에서는 그런 것들의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면은 이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쪽으로 나아갔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더 긍정적으로 찾아봤던 것은 이제 그 프랑스 도시계획하고 관련해서 그런 수소차나 전기차 산업에 들어가는 데에 오히려 탄소 배출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제도적으로 탄소 교통에서 배출하고 있는 탄소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그래서 개인 자가용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확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차라리 전기차, 수소차를 개인한테 자가용으로 보급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의 확대를 더 전폭적으로 늘리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녹색당하고 정의당 정책보고서에서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생각엔 그것들이 가장 의미 있었던 제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면 다음 발표자가 준비를 할게요. 다음 발표자분. 아, 네. 네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정 자외선 차단제의 대체 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게 된 백군경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타깃으로 설정한 대상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존 자외선 차단제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피부 관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된 아이템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템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을 예측해보고 적절한 마케팅 전략 등을 덧붙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유기자차 방식과 무기자차 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유기자차 방식은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피부를 보호한다면 무기자차 방식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자외선을 피부 표면에서 튕겨내는 방식으로 피부를 보호합니다. 이 두 방식에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먼저 유기자차 방식의 주 성분인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는 적은 양으로도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사람에게도 물론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생태 호르몬 작용을 교란시켜서 세포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무기자차 방식의 부작용으로는 얼굴이 허옇게 들뜨는 백탁 현상이 부작용인데 최근에는 나노물질을 통해 백탁 현상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서의학연구소의 박은정 교수님에 따르시면 나노물질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천연 추출물을 활용하여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하는 것이 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살아가는 식물의 메커니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은 자외선 때문에 DNA가 손상되고 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물질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식물의 대사산물 중 하나인 플라보노이드는 자외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국내 연구 현황부터 살펴보면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국화가공지 추출물, 해조류의 MAAS 성분 등을 후보물질로 연구한다고 합니다.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바실리우스 스타브로스 교수는 식물의 잎에 존재하는 시나포르바이레이트가 자외선 차단제 성분과 유사한 구리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미국의 테러레이 교수는 브로콜리 추출물의 설포라판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조회하는 세포 자체의 억제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천연 추출물 자외선 차단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를 시각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자외선 비저가 자외선을 받으면 색깔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였습니다. 우선 4개의 페트리 접시 위에 같은 개수의 자외선 비즈를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으로 플라보노이드가 거의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호박씨 그리고 다량으로 함유된 녹차 속에서 성분을 추출하고 이를 거름종에 각각 적셨습니다. 그렇게 4개의 대조군을 설정하였는데
자외선 비즈 외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접시, 호박씨 추출물 적신 거름 종이를 올려놓은 접시, 녹차 추출물 적신 거름 종이를 올린 접시, 쑥 추출물 적신 거름 종이를 올려놓은 접시입니다. 이 4개의 접시를 같은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켰더니 다음과 같이 거름 종이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페트리 접시에서는 자외선으로 인해 색깔 변화가 확실히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호박씨에서는 약간의 색깔 변화가 일어났으며 녹차 쑥이 추출물에서는 색깔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기자차, 무기자차 차단제로는 시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성과 지속성, 경제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천연 추출물이기 때문에 생태계에 부작용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조사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피실험자들에게 테스트했을 때 통증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속성과 관련된 사료를 찾지 못했지만 추출물의 구조가 자외선 차단물질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속시간은 시중 자외선 차단제에 유사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성입니다. 식물은 흔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는 데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덧붙인다면 생태계의 균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큰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자외선 시장도 조사해봤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 시장 기준으로 자외선 차단제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56억 달러에 이르며 국내 시장은 4,300억 원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6.3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 한방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들이 이미 고급 이미지와 우수한 효과로 확고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천연 추출물 자외선 차단제의 개발이 이러한 유기자차,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확실한 천연 추출물 자외선 차단제를 당장 개발했다고 해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화장품 시행규칙 구조에 따라 기능성 심사 품목의 경우 심사자료 제출 후 화장품 심사과에서 심사가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심사 처리 기간은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천연 자외선 차단제가 당장 개발되더라도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임시 방안을 생각해봤는데 의료업체와의 협력을 생각해봤습니다. 의료종에서는 자외선 효과가 뛰어난 의료가 있다고 하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외선 차단제 기업이 의료업체와 협력하여 차후 심사가 끝난 후 출시될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짜는 임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전 세계적으로 홍보 전략을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한류가 열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각인시킬 수 있는 광고 제작 등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참고문헌이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백군경 학생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실 분 없나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건 그 천연 추출물을 활용해서 그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다른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진 않나요? 그렇게 다른 화학 물질들을 첨가해서 그런 제품을 만든다면 그 화학 물질들이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를 좀 설명드리자면 네. 그 자외선 차단할
할 수 있는 그런 천연 추출물에 대한 특허가 많이 진행되었게 네. 되었는데 그 천연 추출물 자외선 차단제는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화학 성분 등이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조금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같은 것을 제외하고 에탄올 등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무해한 그런 화학 성분을 이용한다면 확실히 해양 생태계나 아니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다음 발표자가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양 산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발표할 이수라고 합니다. 저의 발표 대상은 환경부이고요. 먼저 목차는 문제인식, 그리고 토양 산성화의 정의, 토양 산성화의 원인, 토양 산성화의 대책, 그리고 그 정책 평가입니다. 토양 산성화는 산업혁명 이후 이동수단의 화석연료 소비와 여러 공장 및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질들로 인해 산성비가 생성되었고, 이는 토양에 스며들어 토양의 산성화를 진행시켰습니다. 이제 토양 산성화는 토양 생태계와 생산력, 그리고 농업 생산성, 그리고 세계 식량 안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토양 산성화의 정의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토양이 산성화되는 현상이고 pH 7 이하부터 산성화라고 하지만 대체로 pH 5.5 이하를 말합니다. 토양 산성화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자연적인 원인은 암석을 형성하는 광물의 풍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의 70% 이상이 화강암 등으로 되어 있어서 산성화 경향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강우량이 많고 여름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기후 때문에 토양 성분의 유실이 발생해 그 토양의 산성을 띱니다. 인공적인 원인으로는 산성 비료의 사용, 그리고 산성비와 공해물질의 유입 등이 있습니다. 토양 산성화로 인한 피해는 pH 5.0 이하에서 점토 광물은 분해되고 수산화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수산물들이 용해되는데 독성을 지닌 알루미늄 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성도 감소는 이제 질산화 과정을 방해해서 토양 내 암모니아의 축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가 식물과 미생물에 작용하여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아산화질소를 발생시킨다는 연구도 지난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내 유기 물질의 분해율이 낮아져 이제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유기 물질이 표토층에 축적만 되고 이제 썩지 않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비료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양 산도가 pH 4.9로 지역별로 판단했을 때 경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어 도심 지역에 의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성화 민감도 평가 결과 우리나라 산림 토양이 산성화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도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산림에서 산성화로 인한 잇목세트 현상이 보고되면서 이런 피해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 산성화의 대책입니다. 현재 제시된 대책으로는 석회 사용과 산성비를 막기 위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석회는 화학 토양 촉진제로서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토양에 석회를 적용하면 수소 이온을 산산칼슘을 형성하는 칼슘 이온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이를 물과 이산화탄소로 더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적용 가능한 석회의 양이 한계가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석회 적용의 편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씨앗으로 질산염 침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기술도 필요합니다. 토양 산성화에 대한 여러 나라의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 의거 토양 보전을 위해서 10년마다 토양 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토양 측정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 정화 우선순위 제도 도입과 정화 기금 조성 및 토양 환경 평가 제도 활성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슈퍼펀드법에 의한 국가 오염 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로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SIT 프로그램을 통해 슈퍼펀드 부지의 현장 규모의 신기술 적용 평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독일 연방환경재단이 지원하에 연구소 간 연계를 통해서 현장 오염 측정을 위한 광학적 센서 개발 및 적용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 산성화 정책을 고안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 정책은 다른 환경 문제와 엮어서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미세먼지 배출 관련 정책, 노후 경유차 감소, 차량 이부제 등과 같은 정책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토양 산성화 모니터링도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처럼 일정 부지의 현장 규모의 신기술 적용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석회가 아닌 토양 미생물 도입을 통한 산성 해결책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토양 미생물 투입은 과거에서부터 그 생태계에 대해 생물학적 해결을 하려는 시도가 계속돼 왔고 그에 따라 산성 토양을 중성화시키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을 이용한 산성비에 의해 산성화된 토양의 중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미생물들의 도입을 통해 토양 중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런 미생물들이 외래종으로 작용해 그 지역의 생태계를 오히려 교란할 우려가 있고 미생물의 정착 가능성과 유지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성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해야 하므로 그러므로 환경부와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희수 학생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학생이 소병훈 학생인데 안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안 하시는, 없죠, 지금. 발표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그 다음 시트는, 설문지 시트는 발표하지 않은 체크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에 대해 질문 있으신가요? PPT는 개인 화면 공유만 하면 되고,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PPT는. 네. 또 질문이 있나요?
오늘 자정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까 조금 네트워크 오류 같은 것들 때문에 구글 설문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감안해서 제가 이 녹화본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분들은 워드로 제출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설문조사 완료한 다음에 제출을 하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하나 질문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저번에 그 중간 프로젝트란 말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네. 이제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주제가 또 발견이 돼서 혹시 그걸로 발표를 해서 그 주제를 조금 바꿔도 될런지. 네, 상관없습니다. 중간 그 발표랑 중간 보고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였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른 주제가 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 없나요? 질문 또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수업 종료하도록 할게요.